네, 여러분 227페이지입니다. 9번 항목. 자, 확인한 바 회사의 차입금과 지급이자 처리 내역은 다음과 같다라고 하네요. 자, 항목을 일단 살펴볼게요. 손익계산상 지급이자 내역이 이자율 20%짜리가 지급이자는 1,200만 원이고 차입금 족수는 219억이네요. 이거는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이고 아래에 있는 8%에 해당하는 이자는 지급한 이자 금액은 500만 원, 차입금 족수는 228억 1,250만 원, 본사 건물 신축과 관련된 차입금 이자네요. 마지막으로 10%는 지급이자 200만 원, 차입금 족수는 73억. 비고는 은행 차입금 이자, 다른 그냥 일반적인 차입금 이자네요. 자, 그리고 본사 건물 신축 차입금 이자는 2023년에 착공하여 25년에 준공 완성될 예정이라니까 지금 2024년 지금 올해 기준으로는 한참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말이네요. 1년 내내. 자, 대여금 내역, 대여금 내역. 내가 빌려준 돈, 대여금이죠. 대여금, 자산입니다. 자산, 그죠? 내가 회사가 갖고 있는 자산 가지급금, 대여금 내역입니다. 24년 1월 1일에 800만 원 빌려준 거. 이거는 대표이사에 대한 업무 무관 대여금, 업무 무관 가지급금을 말하는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세법상 여기 가지급금이라고 하는 거는 대여금, 회사 입장에서 빌려주고 받을 권리가 있는 거를 그 자산을 대여금이라고 합니다. 밑에 24년 7월 1일에는 600만 원을 직원에 대해서 미리 가불해 줬네요. 뭐 직원이 좀 돈이 급했나 봐요. 직원에 대해서 미리 월급을 줬다라는 거예요. 3번 단기 중 회사가 빌린 금액과 빌려준 대여금의 변동은 없으며 상기 외에 위에서 언급되어 있는 다른 업무 무관 자산 같은 건 없다. 그리고 업무 무관 자산 등에 대한 인정이자 입금 산입 세무 조정, 부당이익 계산의 부인은 생략한다라고 합니다. 자, 적수 계산은 1년을 365일로 계산한다라고 하고 자, 내용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뒤에 페이지 보시면은 자, 지급이자 송금 불산입에 대한 내용이 정리가 돼 있어요. 함께 볼게요. 자, 법인세법상 지급이자 송금 불산입. 회사 입장에서 여러분 돈을 빌렸어요. 차입금이 있다는 거예요. 돈을 빌렸으면 거기에 대한 대가로서 매년 상대방한테 빌려준 상대방한테 이자를 내가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내 입장에서는 상대방한테 이자를 지급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보통 여러분 어떻게 처리해요? 회사 입장에서는 이자 비용 100원 그리고 대변에 현금 100원 현금이 나가는 거고 자산이 없어지죠. 차변에는 이자 비용이라는 비용으로 인식할 거 아니에요. 이게 보통입니다. 그리고 이 이자 비용은 당연히 내가 빌린 이유가 보통이라면 회사를 위해서 빌린 걸 거겠죠. 회사가 뭐 자산을 사야 되는데 돈이 모자라서 은행으로부터 차입했거나 뭐 이런 걸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통은 지급한 이자는 어떻게 된다? 현금 이렇게 나간 거에 대해서는 송금으로 인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법인세법에서는 어떤 특정한 사유가 있을 때는 자, 현금으로 상대방한테 돈을 빌려준 상대방한테 돈을 지급했더라도 내 현금이 나갔더라도 송금 불산입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특정한 경우들이 밑에 있어요. 그리고 그 지급 이자에 대해서 송금 불산입 하는 거는 이렇게 순서대로 합니다. 아래쪽에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총 4개가 있어요. 일단 1순위하고 2순위는 여러분 결이 거의 비슷합니다. 투명하지 않은 거래다 이 말이에요. 자, 1순위 내가 돈이 필요해요. 회사가 돈이 필요한데 저기 뭐 명동이라던가 어떤 어두움의 세계에서 사채를 썼대요. 사채를 썼어요. 그래서 거기 뭐 불공 이런 실명이 누군지도 모른대요. 그래서 그런 거를 돈을 빌리고 내가 이자를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나한테 우리 회사에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누군지 몰라요. 그런데 나는 현금이 나갔으니까 나한테 비용 처리해 주세요라는 거를 세법은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채권자가 불분명해요. 우리가 거의 실명도 모르고 그냥 불곰이래 불곰, 독사 뭐 이런 사람한테 빌렸대요. 그렇다면은 나는 그 사람한테 돈을 줬지만 우리 국세청 입장에서는 실명이 아니죠. 누가 돈을 가져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제대로 소득세를 내지도 않는 게 보통이겠죠. 어둠의 세계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여러분 정상적으로 대부업을 하고 거기서 이제 투명하게 채권자가 누구인지 밝히고 뭐 이런 건 여러분 당연히 투명한 대부업이고 그거 말고 누군지도 알 수도 없고 뭐 그냥 이름은 밝힐 수 없다.
어두운 돈이다 뭐 이래가지고 쓰는 그런 거 쓰지 마라 이거야. 네가 그런 데서 돈을 회사가 빌렸니? 그럼 네가 거기에 대해서 이자라고 네가 현금이 지급했더라도 세법인 나는 그거는 비용으로 인정 안 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걸 썼니? 그럼 당연히 송금불산입 할 거야. 그리고 어떻게 한다? 회사 대표 그런 데서 돈 빌리지 말라니까. 그런 데서 돈을 빌려서 네가 지급 이자 했니? 이자를 줬니? 그거 네가 가져간 걸로 볼 거야. 여러분 실질적으로 대표가 가져간 게 아니지만 법인이 이런 불투명한 자금을 쓰는 것은 사회 전반적으로 좋지 않기 때문에 대표한테 책임을 물리는 거예요. 대표 너 소득세 더 내. 라는 거예요. 자, 근데 만약에 회사가 돈을 뭐 1억을 빌렸어요. 1억을 빌리고 독사 이자를 100만 원을 줬대요. 근데 이 이자에 대해서 이자 비용 처리 안 한다 이 말이잖아요. 성분불산입하고 상여로 처분해요. 대표이자 상여. 근데 여러분 만약에 100만 원 중에 14% 예를 들어 원천징수를 했대요. 그러면은 14% 떼고 86만 원만 주고 14만 원은 이 회사가 세무서에 잘 갖다 냈대요, 여러분. 원천징수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14만 원은 나라에 이 독사의 소득세로서 들어온 거죠, 이거. 맞죠? 그러니까 이 14만 원에 해당하는 거는 이 대표자한테 야, 지금 나라 입장에서 네가 지급한 돈 100만 원 그거 독사가 다 먹어서 소득세 우리 못 받거든? 그러니까 네가 책임져! 라고 상료를 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이 14만 원은 원천징수가 돼서 세무서에 냈다니까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는 대표자한테 책임을 물리지는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송금불산입은 하는 거예요. 법인 입장에서 송금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건 똑같아요. 100만 원 전체에 대해서. 86만 원도 송금불산입, 이 14만 원도 송금불산입이에요. 하지만 86만 원에 대해서는 원천징수 떼고 난 이 지급한 이 돈에 대해서는 똑같이 상여로 해요. 근데 이 14만 원 원천징수에서 나라에 낸 거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지금 나라 입장에서 소득세 추가적으로 물릴 필요가 없죠. 들어온 거예요, 이거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타 사유주라는 거예요. 세무조정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혹시 채권자 불분명사채 이자인데 원천징수분이 따로 제시돼 있잖아요. 원천징수분은 기타 사유출로 송금불산입하는 거고 나머지 지급분에 대해서만 송금불산입 상여로 처리하는 겁니다. 오케이. 여러분 비실명 채권 증권의 이자도 똑같이 처리하면 돼요. 문제에서 채권자 불분명사채 이자가 나오면 1순위로 이걸 먼저 부인하고 비실명 채권 증권의 이자가 있으면 이것도 똑같이 2순위에서 똑같이 처리하면 돼요.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거기 때문에 이것도 똑같이 상여 혹은 원천징수 액이라면 기타사의 유출 똑같이 하면 됩니다. 비실명 요거는 여러분 금융회사가 채권의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라면 금융실명제에 적용을 받으니까 투명해요. 투명해. 이자 소득 귀속자가 실명 확인이 되는 구조예요. 근데 금융회사를 통하지 않고 채권 발행 법인이 직접 이자를 지급한다며 하면서 이자 소득 귀속자를 밝히지 않으면 이게 비실명 채권 증권의 이자가 되는 거예요. 금융회사를 거치면 금융실명제이기 때문에 무조건 드러나요. 이 받는 사람이 누군지. 근데 회사가 직접적으로 채권을 발행하면서 받아가는 사람이 누군지 안 밝히는 경우가 있다고요. 이렇다면은 애초에 채권자가 불분명한 경우하고 똑같아져요. 채권자 불분명 사채, 독사의 이자 빌려준 거하고 똑같아져요. 결과적으로. 나라 입장에서는 소득세를 못 받는 결과가 나온다고요. 똑같이. 그렇기 때문에 1순위, 2순위는 머릿속에서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1순위, 비실명 채권 증권이자 2순위 이렇게 순위는 나누어서 갖고 있어야 돼요. 1순위, 2순위를 머릿속에 따로 갖고 있되 세무 조정하는 거는 똑같습니다. 대표자에 대한 상여예요. 대표자에 대한 상여인데 다만 원천징수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타 사유출 이렇게 됐죠? 자 그리고 이어서 3순위입니다. 여러분 1순위랑 2순위는 그러니까 제재였죠. 제재. 회사야 너 그런 독사한테 돈 빌리지 마. 그리고 네가 채권 발행해서 지급 이자 지급 네가 직접 주게 될 때는 실명 무조건 밝혀야 돼. 누가 가져가는지. 그래야지 우리 국세청에서 그래야지 우리나라에서 소득세 받을 수 있거든. 그렇게 안 했니? 그러면 그 지급한 이자 송금불산입 할 거야. 제재죠, 제재. 그죠? 투명한 자금을 갖다 쓰라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3순위는 제재가 아닙니다. 제재가 아니고 이거는 뭐다? 취지가 제재가 아니고 수익 비용 대응시키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자 말로 한번 해볼게요. 회사가 지금 건물을 지을 거예요.
건물을 짓는데 오래 보통 걸리겠죠. 뭐 예를 들어서 뭐 2년 3년 걸리는 큰 작업이라고 해봐요. 건물을 올리는데 높은 건물이래. 돈이 엄청난 막대한 돈이 들어갈 거잖아요. 그래서 은행에 찾아가서 이제 계획서를 막 제출하겠죠. 아, 이거 수익성이 있는 사업이고요. 한 500억 정도 들어가는데 결과적으로 이거는 장기적으로 아주 큰 수익이 날 사업이니까 투자 좀 부탁드립니다. 빌려주세요. 아, 투자가 아니죠. 빌려주십시오. 투자는 주주를 모으는 거고요. 돈 좀 빌리겠습니다. 이자 잘 갚을게요. 제가 수익 확실히 나니까 돈 떼먹지도 않을 겁니다. 빌려주세요. 라고 해서 은행으로부터 돈을 500억 빌렸어요. 그래서 3년 동안 지었어요. 그럼 3년 짓는 동안은 여러분 이 건물이 완성이 안 됐죠? 건설 중인 자산이에요, 그게. 그죠? 그 우리 재고 자산도 건설 중인 자산이 될 수 있고 유형 자산도 건설 중인 자산이 될 수 있는데 아무튼 건설 중인 자산이에요. 만들고 있다고. 만들고 있는 상황에서는 여러분 아직까지 수익 창출이 안 됐죠. 언제 수익 창출이 돼요? 건물이 완성되고 거기에 또 임차인이 들어오고 그거에서 뭔가 또 빌려줘서 돈 받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 후에 우리가 완성이 되어야 수익이 창출돼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건물을 짓고 있는 3년 동안은 뭐가 나가요? 은행에 이자를 우리가 지급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아직까지 수익은 안 나는데 비용만 인식하게 되면 회사가 우리 아직 단기 순이익이 늘어나지는 않는데 비용만 너무 커지고 부담스럽고 단기 우리 회사 이익이 나빠 보이고 나중에 이득이 날 건데 막 이렇게 고민도 되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애초에 수익 비용 대응에도 맞지 않아요. 수익은 우리 회계적으로 언제 인식해요? 우리 뭐 가득 요건 이래가지고 내 의무를 다하고 받을 권리가 생겼다면 수익은 그때 인식하는 거예요. 건물이 완성해서 쓸 수 있고 이때부터 보통 수익이 인식된단 말이에요. 비용은 언제 인식해요, 여러분? 비용은 수익 비용 대응 원칙으로 인식합니다. 비용 인식 원칙이에요.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은 비용을 언제 인식하냐의 원칙이에요. 해당 자산이 수익이 날 때 그때 비용도 대응시켜서 인식해라. 애초에 유형자산에 대해서 감가상각비도 그래서 우리가 1억 주고 차 샀다. 그걸 첫 해에 다 비용 처리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10년 동안 감가상각 정액법으로 한다. 그럼 1,000만 원씩 나누어서 비용 처리하죠. 감가상각비를 우리가 인식하는 이유 자체가 뭐예요?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이에요. 내가 지금 1억이 돈이 들어갔다고 해서 전부 다 비용 처리하면 안 된다는 거야. 이 자동차는 10년 동안 나한테 수익을 줄 거니까 그에 상응하는 비용은 수익을 일으키는 기간에 비례해서 비용을 인식해라 이 말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 취지라고 보면 돼요. 내가 지금 이렇게 500억을 들여가지고 은행 이자를 3년 동안 예를 들어서 50억을 이자로서 나간다. 이 50억은 비용이 이 3년에 귀속되는 게 아니라고요. 차후에 건물이 완성되어서 그 후에 귀속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귀속 시기를 지금 비용으로 인식하지 말고 지금은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게 맞겠어요? 건설 중인 자산으로 만드는 거예요. 돈이 지금 나갔죠? 이자 비용으로 나가는 거잖아. 근데 이 이자 비용을 자 보세요. 현금 100원. 당연히 회사 입장에서는 애초에는 이자 비용 맞아요. 은행에 이자 나간다는 게 이자 비용 맞아. 근데 지금 이거를 비용으로서 이렇게 계속 잡아두면 수익 비용 대응 원칙에 맞지 않으니까 이 이자 비용 야 너 잠깐 나와봐. 너 지금 이자 비용으로 인식하는 거 적절하지 않아. 나와봐. 어떻게? 건설 중인 자산 100원 이라고 비용이 사라지면서 자산으로 잡아둡니다. 완성되죠? 건물이 완성되면 이 건설 중인 자산이 사라지면서 어떻게? 이제 건물로서 대체되는 거예요. 여러분 건물로서 대체되면 차후에 뭐 10년이든 100년이든 어떻게? DEP 감가상각비로서 비용 처리되죠. 이 건물의 내용 연수 동안. 결과적으로 이 이자 비용이 자산 금액에 묻어 들어가는 거예요. 건설 중인 자산으로 갔다가 건물로 묻어 들어가요. 이 건물이 된다는 의미는 뭐예요? 모든 자산은 미래 비용이에요. 감가상각 대상 자산은 뭘로써? 감가상각 되면서 비용 처리된다고요. 이 건물이 자산으로서 수익을 일으키면서 수명을 다해가면서 감가상각비로서 나누어서 비용 처리돼요. 수익이 발생하는 기간에 대응해서 이렇게 비용 처리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거는 회계죠, 회계. 재무회계상에서 우리 건설 중인 자산 옛날 표현으로 하는 일반 회계에는 금융비용 자본화라는 거예요. 이게 건설자금 이자도 세법에 있는 건설자금의 이자도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회사가 이 건설 중인 자산으로 회계 처리하는 이 금액 있죠. 만약에 이 세법 금액과 회계 금액이 똑같다. 똑같이 100원이다. 그러면은 세법상 추가적으로 세무조정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세법상 건설 중인 자산으로 보는 그 자산으로 보는 금액이 100원인데 회계가 예를 들어서 건설 중인 자산으로 70원만 자산으로 해뒀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입금 산입 30원만큼을 유보로 추가로 자산화해야죠. 그래야 세법이 원하는 100원 금액이 맞잖아요. 만약에 회계가 한 푼도 자산으로 계상하지 않고 전부 다 이자 비용 처리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송금불산입 똑같아요. 송금불산입이든 입금산입이든 송금불산입 100원 유보 자산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보해두면 똑같아요. 이 유보는 언제 추인돼요? 감가상각되면서 혹은 최종적으로 처분되면서 유보가 추인되면서 송금산입되죠. 비용 처리되죠.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건설자금 이자는 야 이런 건설자금 빌리지 마 이런 말이 아니에요. 사업하려면 빌릴 수도 있죠. 건축에 돈이 많이 들어가면 빌릴 수도 있겠죠. 당연히. 그래서 건설자금 이거 빌리지 마 이런 취지가 절대 아니고 수익 비용 대응 원칙을 맞추기 위해서 너 이거 이 금액에 대해서 세법이 나는 이거에 대해서 이자 비용이 아니라 자산으로 볼 거거든. 그러니까 금액이 맞지 않거나 그렇다면은 플러스 유보 처리해 라는 거예요. 됐죠? 여러분 일단 제가 지금 길게 설명을 좀 하고 있는데 취지만 이해가만 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건설자금 이자 파트에서는 그런 세무조정이 안 나오겠죠. 우리 지금 스텝 1, 스텝 2, 1순위, 2순위에서는 대표 너 이런 거 쓰지 말라고 상여 너 이런 거 썼다 걸리면 이자 비용 이거 네가 먹은 걸로 봐서 소득세 더 내야 된다? 막 이랬잖아요. 근데 건설자금 이자는 애초에 취지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세무조정이 나올까요? 소득처분이? 소득처분. 나올 리가 없겠죠. 대표 너 왜 건설자금 이자 썼어? 너 상여다. 이런 거 절대 안 나와요. 뭐 나오겠습니까? 유보가 나오겠죠. 유보. 자산을 건드리라는 거야. 야 이거 비용 아니다. 일단 지금은 자산으로 만들어. 나중에 비용 처리해라. 감가상각하면서. 이런 거라고 이런 거. 됐죠?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아셨던 거는 혹시 회계적인 어떤 그런 그걸 아시는 분들은 들으시면서 맞아 맞는 말이지 이렇게 하면 이해가 좀 더 잘 되실 거고 그거 아니더라도 제가 지금 말한 취지만 잘 이해가 되시면 돼요. 회계 처리 이런 것까지 모르셔도 됩니다. 이해를 위한 거니까요. 자 건설자금 이자란 이 건물을 짓기 위해서 빌린 거다 이 말이야. 그거에 대한 이자 비용이에요. 자 법인세법은 어떤 입장이다? 여러분 특정 차입금이 있고 일반 차입금이 있어요. 여러분 회사가 빌린 돈이 여러 개라는 거야 은행에서. 그죠? 차입금이 여러 개 있을 수 있겠죠. 근데 A 차입금은 내가 딱 이 건물을 짓기 위해서 빌린 거예요. 500억. 근데 여러분 다른 차입금도 있을 수 있겠죠? 건물을 짓기 위한 게 아니라 내가 그냥 일반적인 용도로 돈을 빌렸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딱 그 건물을 짓기 위해서 빌린 차입금은 특정 차입금이라고 부르고 그 외의 다른 차입금들 일반 차입금이라고 불러요. 됐죠? 그래서 특정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취득 원가로 봐야 돼요. 자산의 취득 원가로 본다고. 즉 자산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지금 비용 처리하지 마. 송금불산입. 송금으로 처리했니? 그럼 송금불산입하고 유보. 자산으로 일단 만들어봐. 나중에 비용으로 하자. 이거예요. 강제입니다. 일단 이렇게 자산화하는 게 선택이 아니에요. 오케이. 근데 이 특정 차입금 이자가 아니고 다른 일반적인 이자 있죠? 이거는 회사가 선택할 수 있어요. 네가 단기 비용 처리하고 싶니? 그렇게 해. 취득원가 자산으로 하고 싶니? 또 그렇게 해. 그걸 원하면 그렇게 해.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요. 자, 됐죠? 법인세법에서는 투자자산과 재고자산은 뭐다? 자본화 적격자산으로 보지 않아요. 회계에서는 투자자산과 재고자산도 만드는데 오래 걸린다면 그에 해당하는 이자 비용을 자산화할 수 있어요. 자본화할 수 있어요. 하지만 법인세법에서는 만드는데 오래 걸린다고 해서 재고자산은 안 돼요. 재고자산 취득과 관련해 재고자산 만드는데 들어간 차입금에 대한 이자 비용을 자본화할 수 없어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만을 그 대상으로 해요. 여러분 지금 나온 이런 것들은 다 객관식에도 도움됩니다. 지금 주관식 풀 때는 이 내용들 다 몰라도 그냥 특정 차입금 이자, 송금물산 유보 이거 하나만 해도 풀 수 있어요. 하지만 자본화 적격 대상 자산 이런 것들은 객관식에서 나오기 때문에 봅시다. 잘 알아둡시다. 이번 차에. 여러분 자본화 가능 기간, 즉 건물을 짓고 있는 기간에 발생한 이자 비용은 자본화 하는 거예요. 방금 말했듯이 제가 3년 동안 건물 짓고 있다. 그 기간에 내가 지급한 이자는 어떻게 자산화 하는 거라고. 근데 여러분 그 후에 발생한 혹은 그 전에 발생한 그걸 우리는 자본화 가능 기간 외라고 해요. 자본화 가능 기간은 쉽게 말해서 건물 짓는 기간을 자본화 가능 기간이라고 해요.
이 자본화는 자산화를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그냥 표현이 우리가 영어 표현 이런 거 갖고 오다 보니까 자본화라고 쓰는데 이거는 우리가 생각했듯이 방금 건설 중인 자산이었다가 건물이라는 자산화 했잖아. 이자 비용을. 자본화라고 하는 거 여기서 표현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자산에서 부채 뺀 그 자본이 아니고 우리가 그냥 소위 말하는 자산을 말하는 거예요. 표현은 자본화라고 되어 있지만 오케이 뭐다? 자본화 가능, 자산화를 할 수 있는 기간은 언제다? 건물을 짓고 있는 기간만을 말해요. 그래서 이 건설 기간을 제외한 전후에 발생한 기간에 생긴 이자 비용은 자산화할 수 없어요. 단기 송금으로 처리합니다. 됐죠? 세무조정 중요한 거는 송금불산의 유보 이거 알아둬야 되겠죠? 자산화하는 거예요. 마지막 4순위는 뭐예요? 자 1순위, 2순위, 3순위에서 부인되고 남아있는 이자에 대해서 평가하는 거죠. 지금 여러분 회사가 아래쪽에 쓰면 되겠네요. 회사가 BS 재무상태표 대차대조표 똑같은 표현이죠. 자 회사가 업무 무관 자산 예를 들어서 뭐 대주주가 타고 놀 대표이사가 타고 놀 뭐 개인적인 뭐 요트 회사 업무용이 아니에요. 회사 업무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이런 게 한 5억짜리가 있대요. 5억짜리가 있대. 근데 보니까 재무상태표 대변에 보니까 차입금이 회사가 돈이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은행으로부터 빌린 돈이 한 10억 있대요. 10억. 100만 단위니까 5억 10억이죠. 여러분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어요? 세법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야 법인 너 돈 필요하다고 은행으로부터 이렇게 10억 빌려가지고 여기에서 여러분 이자 비용이 뭐 10%라고 해보 10% 매년 1억씩 이자 비용이 나간다는 거예요. 그죠? 이런 상황인데 야 너 내가 조사해 보니까 자산이라고 해놓은 것 중에 회사 업무하고 아무 상관없는 자산을 5억 주고 샀네? 야 이런 거 너 왜 샀어? 네 이런 거 살 돈 있으면 이 부채부터 갚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제재하냐면 이겁니다. 야 너 있잖아. 네가 이자 비용이랍시고 1억 지금 나가고 너 지금 이만큼 이자로 인정해 달라는 거지? 세법이 말하는 거예요. 야 너 웃기지 마. 네가 지금 빚이 이렇게 10억씩이나 있잖아. 근데 이 중에서 네가 쓸데없이 업무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 지금 자산 500억씩 샀지? 맞죠? 그래서 네가 10억 빌려서 매년 1억씩 돈 나가잖아 이거. 근데 1억 중에서 결과적으로 1억 중에서 네가 쓸데없는데 산 돈 나간 이 5억만큼은 나 이자 비용으로 인정 안 해줄 거야. 맞죠? 전체 이자 비용이죠. 이 중에서 모에는 뭐? 차입금이죠. 분자에는 뭐예요? 쓸데없는 거 이런 거 사지 마 임마. 이런 거 살 돈 있으면 차입금이나 갚아. 무관 자산. 그러면 내가 지급한 이자 비용 중에서 1억 중에서 어떻게? 절반은 송금 불산입하는 거죠.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스토리가. 됐죠? 그리고 업무 무관 자산을 이렇게 대놓고 사는 것도 있을 거고 또 여러분 이 경우가 뭐가 있냐면 업무 무관하게 예를 들면 대표 이런 사람한테 가지급금은 여러분 대여금이라고 했어요. 업무하고 상관없이 대표가 돈 필요하다고 해서 예를 들어 가지고 7억을 빌려갔대요. 대표이사가 회사에 워낙 영향력이 크니까 경리 부장님이 빌려주기 싫어도 7억을 어쩔 수 없이 대여해 준 거죠. 야 똑같아요 이거 논리가. 야 너 회사 이렇게 10억 빌려가지고 회사 돈 없다고 빌려갔지 너 은행으로. 그리고 1억씩 지금 이자 나가고 있잖아. 근데 이 7억을 대표이사한테 빌려줬네? 야 너 여유 있다. 이거를 세법상 어떻게 제재해야 될까요 여러분? 7억을 빌려주지 못하게 물리적으로 막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세법상. 그래서 어떻게 제재를 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너 이자 비용 1억 나갔지? 차입금 10억 중에서 네가 이렇게 쓸데없이 7억만큼 대표이사한테 빌려준 거 업무무관 가지급금 있는 만큼에 대해서 7천만 원에 대해서는 송금 불산이 될 거야. 여러분 맥락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업무무관 자산, 업무무관 가지급금 똑같아요. 어떻게 보는 거예요? 야 차입금 이런 데 쓸 돈 있으면 차입금부터 갚아라.
차입금에 나간 이자 비용 중에 이런 거에 쓴 걸로 해당하는 비율만큼은 이자로 인정 안 해줘. 비용 인정 안 해줘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 송금 불산입 하고요. 이거 잊지 맙시다 여러분. 이거 기타 사유 유출이에요. 이거 되게 헷갈린다고요. 예를 들어서 업무무관 자산이 대표이사가 타고 노는데 썼다. 그리고 대표이사한테 빌려준 돈이다.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송금 불산입하고 나서 왠지 이걸로 업무무관 가지금 대표이사한테 빌려줬네? 여기서 왠지 기타 사유 유출이 아니라 상여를 해야 될 것처럼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이거는 여기서 하는 거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지금 업무무관 자산은 논외로 하고 업무무관 가지급금만 생각해 볼게요. 회사가 업무하고 상관없이 이렇게 빌려준 게 있다 라고 할 때 여러분 우리 세법은 이런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있니? 제재가 두 가지를 해요. 이 첫 번째 제재가 지금 이거 지급이자 송금불산입 4순위로서 하는 거예요. 기타 사유 유출하는 거예요. 송금불산입 하니까 회사 입장에서 송금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그 대신 추가적인 소득세는 묻지 않는 거예요. 이 세무조정상. 근데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여러분 이거 뭐예요? 회사가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대표이사한테 빌려주고 나서 만약에 적정한 이자를 받고 있다 라고 하면 업무 무관한 거에 대한 제재하고는 별개로 적정한 이자 내가 지금 7억이었죠? 이 7억을 일반적으로 시장에 빌려줬으면은 10% 이자를 받을 수 있죠. 매년 7천만 원의 수익이 날 거예요. 맞아요? 근데 이 대표이사한테는 아예 한 푼도 안 받았대. 예를 들어서 무이자로 빌려줬다는 거야. 그럼 어때요 여러분? 이게 바로 뭐예요? 회사 입장에서 받아야 될 이득을 포기했죠. 일부러. 그러면 이득이 줄어드니까 어떻게 돼요? 내 세금이 줄어들겠죠. 회사 입장에서. 그럼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해요? 이걸 어떻게 봐요? 부당행위로 보는 거예요. 부당하게 조세 회피를 한 거예요. 특수관계자고 짜고 회사가. 부당행위로 봐요. 우리 어떻게 하겠습니까? 부인해야겠죠. 어떻게 합니까? 입금 산입.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 여러분 이걸 뭐라고 불러요? 인정이자. 네가 실제로 이거 이자 안 받았더라도 난 이거 네가 이자 받은 걸로 7억의 10%니까 7천만 원이죠. 시가 7천만 원. 이 7천만 원에 대해서 네가 이자 받은 걸로 의지할 거야, 간주할 거야, 인정할 거야 라고 해서 인정이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네가 받았든 말든 나는 무조건 7천만 원만큼에 대해서는 이자로 볼 거야 이 말이야. 됐죠? 어떻게 처리해요? 인정이자. 여러분 표현이 이자라고 하지만 이거는 여러분 회사 입장에서 받아야 될 이자를 못 받은 걸 이자로 보겠다는 거고 상대방 이득을 본 대표이사 입장에선 이게 뭐예요? 대표이사가 이득을 부여받았다. 상여죠 상여. 보너스 받은 거하고 똑같이 보는 거예요. 자,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있다면 제재가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지급이자 송금불산입. 이거는 무조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는 알았어. 돈 빌려준 거 알겠는데 너 그거에 대해서 이자는 적정하게 받고 있니? 만약에 이자를 적정하게 7천만 원 받고 있다면 그건 부당행위 계산 부인은 적용하지 않아요. 받고 있으니까 적정하게. 근데 만약에 덜 받고 있죠. 싸게 빌려주거나 이자를 안 받고 있죠. 그러면 어떤 제재까지 추가를 해요? 이거. 입금 불산입,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에서 입금 산입,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 상여까지 하는 거예요. 이중입니다. 이중 제재. 회사 입장에서는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송금 불산입 한번 가산 조정되죠. 입금 산입하면서 또 한 번 가산 조정되는 거예요. 제재를 두 번 하는 거예요. 두 번. 첫 번째, 이런 거 빌려주지 마. 네가 지급한 이자 비용으로 인정 안 할 거야. 이거고 1번은. 2번은 뭐예요? 너 이자는 제대로 받고 있냐? 그거 7억? 이자 7천만 원 받아야 되는데 안 받고 있니? 받은 걸로 볼게. 너 법인세 더 내. 그리고 너 이득 본 거 너 대표이사. 너 이거 다른 데서 7억 빌렸으면 7천만 원만큼 너 이자 내야 될 거지? 안 내니까 네가 이득 본 거지? 소득세는 더 내. 근로소득세 더 내. 너 상여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문제 풀 거예요. 여러분 방금 마지막에 요 풀이에서 뭐라고 했어요? 업무무관 자산이 있으면 여러분 이거는 사실 체크해야 정확한 거예요. 인정이자는 정확하게 받고 있는지 확인해야 인정이자 금액만큼 받고 있다면 입금 산입하는 거고 아니죠. 거꾸로 말했네요. 인정이자 금액 우리 방금 예라면 7천만 원만큼 받고 있다면 추가적으로 안 해도 되지만 안 받고 있거나 적게 받고 있다? 그럼 어떻게? 입금 산입 7천만 원 혹은 모자라는 금액 해서 상여로 처분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야 부당행위 계산 부인은 별도로 물어볼게요.
뭐 고가 매입이라든가 이런 걸 별도로 부당이익 계산을 물어볼 거니까 지금은 지급이자 송금불산입만 세무조정하세요라는 거를 요 3번이 말하는 거예요. 됐죠? 이제 풉니다. 풀이할게요. 이제 이론 설명 끝났고 풀이할 겁니다. 자, 여러분 채권자 불명 사채이자 20% 이 1200만 원 지급한 건 어때요? 채권자 불명 사채이자 이게 1순위라고 했죠? 보자 말자 송금불산입 채권자 불명 사채이자 1200만 원 상여 세무조정 하나 나왔어요. 비실명 채권 증권에 대한 이자는 없죠? 2순위는 없네요. 본사 건물 신축 차입금 이자 여러분이 무슨 뜻이에요? 건물을 짓기 위해서 빌린 차입금이다. 특정 차입금이죠. 특정 차입금은 강제사항이에요. 회사는 500만 원을 이자 비용으로 처리해뒀죠? 어떻게 해야 된다? 지금 24년은 여러분 어때요? 건물을 짓고 있으니까 자본화 가능 기간이죠. 어떻다? 송금불산입 건설자금이자 500만 원 여러분 세무조정 소득처분 잊지 말자. 플러스 유보예요. 자산화하는 거라고. 야 지금 비용 하지 말고 나중에 비용 우리 하자. 완성되면 하자. 지금 유보로 띄워두는 자산으로 만들어두는 거예요. 자 남아있는 차입금이 얼마인가요? 선순위 부인된 거 말고 남아있는 차입금이 200만 원이에요. 이 200만 원에 대해서 판단하는 거예요. 야 너 200만 원이라고 지금 이자 비용 나갔지? 근데 어떻게 한다고요? 야 너 지금 차입금 이렇게 73억이잖아. 야 돈 여유가 있으면 이 73억부터 갚지. 왜 너 이렇게 대표이사한테 업무 무관하게 돈을 빌려주고 있냐? 업무 무관 가지급금. 여러분 요거 적수로 해야 돼요. 1년 동안 얼만큼 쌓여있냐 이 말이에요. 365일 다 쌓여있었죠.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래서 800만 원 이자 비용 곱하기 365일로 잡아주는 거예요. 적수를 잡는 건 적수를. 적수 이 차입금은 1년 동안 계속 있었죠. 그래가지고 지금 이 분자는 뭐예요?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적수죠. 적수. 너 이렇게 빌려줄 돈 있으면은 이 빚이나 갚지 마 이거예요. 됐죠? 어떻게 한다? 80만 원이 나와요. 200만 원 중에서 80만 원만큼은 뭐예요? 이 73억에 해당하는 차입금 중에서 뭐 업무무관 자산이죠. 업무무관 자산. 업무무관 자산에 해당하는 거만큼 금액만큼 업무무관 자산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은 이자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겠다. 그래서 송금불산입 업무무관 자산 지급이자 80만 원 절대 놓치지 말자. 실수 많이 합니다. 상여 아니에요. 기타사유출입니다. 기타사유출. 업무무관 자산에 대한 지급이자 송금불산입. 왠지 상여로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이거. 기타사유출이에요. 기타사유출. 자 그리고 한 걸음만 더 나가면 됩니다. 여기 회사가 빌려준 내역 중에요. 이거는 어떤가요? 밑에 직원에 대한 가불금. 회사가 갖고 있는 자산이에요. 근데 밑에 보세요. 여기 정리해놨습니다. 회사가 갖고 있는 대여금이지만 업무 무관한 걸로 보지 않아. 그러니까 부당이익 계산의 부인이나 지급이자 송금불산입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그래 이 정도는 빌려줄 수 있지 뭐. 야 이런 거 빌려줬다고 제재하는 건 좀 그렇다. 여러분 직원이 월급이 지금 좀 이제 상황이 안 좋아가지고 다음 달 거 좀 미리 좀 가불해 줄 수 없나요? 어렵대. 그래서 회사가 미리 준 거예요. 회사 입장에서는 이게 대여금이 돼요. 7번 직원이 경조사를 겪게 됐는데 자금이 원활치 않아서 좀 빌려달래요. 빌려줬대요. 직원이 공부하겠다고 학자금 좀 빌려달래요. 여러분 어때요? 회사가 이런 거 빌려줬다고 회사 제재하고 이러면 여러분 회사가 빌려주질 않겠죠. 애초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6, 7, 8번. 딱 보고 느낌을 이런 거 직원이 지금 돈이 좀 필요하구나. 직원이 학자금, 경조사비 얼마나 급했으면 월급 좀 당겨달라는 거예요. 뭐 몇 억을 달라는 거 아니잖아요. 물론 월급이 몇 억이면 부럽다 그죠? 근데 그건 아니겠지만 6번, 10번, 8번은 어떤 느낌이다? 대여금은 맞아요. 회사 입장에서. 직원한테 빌려준 돈 맞다고. 하지만 이런 건 부당하다고 보진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 제가 앞에서 이미 매번 강조했던 거 있습니다. 직원한테 빌려준 6번, 7번, 8번은 부당하다고 보지 않아요. 지급이자 송금불산입도 적용하지 않고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 즉 인정이자를 받고 있냐도 따지지 않아 얘들은. 근데 여러분 이거 보세요. 9번. 9번은 뭐예요? 중소기업의 직원한테 빌려준 주택구입 자금 대여, 전세자금 대여액은 이거는 부당하지 않다. 그래서 이 경우는 지급이자 송금불산입 그리고 인정이자 계산하지 않는다. 이거잖아. 중소기업이 붙어있죠. 9번은. 즉
만약에 중소기업이 아닌 예를 들면 대기업 직원이 주택구입자금을 대여했다. 이거는 여러분 업무 무관 가지급금이에요. 송금불산입 대상도 돼요. 이거 우리 법령에서도 객관식으로도 많이 나왔죠. 주관식에도 이거 구별하는 거 많이 나옵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회사 여러분 뭐였어요? 중소기업이에요. 맞죠? 우리 처음에 법인 분석할 때 중소기업이며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은 도입하지 않은 중소기업이다라고 했잖아. 그래서 만약에 우리 법인 주관식에서 중소기업이니까 만약에 주택구입자금을 대여해줬다고 해도 그건 제재 대상이 아니라고요. 지급이자 송금불산입도 안 하고 인정이자 계산의 대상도 아니에요. 하지만 중소기업이 아닌데 주택구입자금을 대여해줬다면 야 이거는 좀 너무 큰 금액인데 이거까지 빌려주는 건 좀 그런데 이런 뜻을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됐죠? 오케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풀이 뒤에 적겠습니다. 답안 1순위 채권자 분명 사채이자 1200만원 어떻게? 송금불산입. 밑에도 건설자금 이자도 송금불산입 되는데 절대 잊지 말자. 유보 자산으로 만드는 거예요. 제재하는 게 아니다 이거. 마지막에 업무 무관 자산 이자도 송금불산입 80만원. 헷갈리지 말자. 왠지 상여해야 될 것 같지만 아니다. 기타 사하 유출이다. 업무 무관 자산에 대한 지급이자 송금불산입은 기타 사하 유출이다. 자 됐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 잠깐 쉬셨다가 마지막 10번 회사의 손익계산서 판매관리비 개정에서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